네, 이번에 시장킥, 이슈킥. 네, 딱 집어야죠. 앞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뻔한 또 이슈였던 것 같긴 한데, 방산이 아니고 원전. 네. 입에 이게 항상 배가지고,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원천 기술 때문에 이제 우리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려서 뭔가 조금 삐거덕거리고 논란이 좀 많았죠.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코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항상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엮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테마주처럼 막 불끈불끈하잖아요. 이걸 조금 정리해서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원전에 관련했을 때는 아직은 좀 테마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어떤 바라카 수주도 어떤 가성비,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 기술력을 좀 선보이고자 하는 산업이었고 바라카 원전으로 나왔을 때는 안타깝게도 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원전이라든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면서도 부피가 적으면서도 작은 에너지로 큰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좀 필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정치적인 입장이 나오는 거죠.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원전을 약간 좀 우선적으로 여기는 이제 정당이 있고 그다음 신재생 이제 원전보다는 뭐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을 옹호하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의 수장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행이 이제 권한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원전 관련 사업을 좀 강하게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관련 종목도 약세를 보였어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에서 원전 수주를 한다고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종종 이제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천 기술은 우리 것인데 왜 우리 것을 도용을 해가지고 체코에다가 수출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불투명성이 오늘 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MOU를 체결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중동 등의 수출을 진행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좀 합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좀 시장을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믿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언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가 없다. 분명 이 웨스팅하우스가 캐나다 사모펀드가 지분 51%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기업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업 영역을 미국에서 주로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기업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으면서 저는 역시 동일합니다. 이 산업은행에서도 방산이라든가 조선도 수출했을 때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일시적으로 우리한테 돈을 주진 못하겠지만 이 산업수출은행과 협업을 통해서 이 자금에 대한 수요를 좀 원활하게 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쟁 같은 경우 권한 대행의 대행까지도 간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하겠다고 했을 때 도장을 과연 찍어줄 수 있을까? 이런 리스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오늘 나온 뉴스를 봤을 때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되 기술적 위치 괜찮고 근데 수급 보니까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그러면 원전에서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실적까지 나오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만 일단 돌다리처럼 두들겨봐야 되는 뉴스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고 일단 저는 매매 관점 접근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은 어때요? 이게 앞서 이제 손열호 팀장이 얘기한 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 MOU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뭐 그 정치 변수 또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좀 제한을 두는 것 같고 뭐 저도 제한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한적이다. 있어요. 아무래도 MOU이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법적인 효력성이 없고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들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뭐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들을 보면 3월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취임식은 1월 20일 특히 럭비공 같은 사람이고 자국 우선주의에 굉장히 입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오픈 마인드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없더라고 해도 지난 12월에도 그랬고 뭐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었을 때도 그랬고 체코 측에서 괜찮다.
한국 원전 괜찮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MOU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체코에 대한 수주 가능성은 크게 보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연관되어 있을 때 유럽이라든지 다양한 쪽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원전 관련 종목군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올랐습니다. 첫 번째, 체코 수주 받게 되면서 또 수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점들. 근데 여기서 체코는 오케이 사인을 보냈으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뭐 SMR이라든지 뭐 클로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지금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원전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들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전력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 폐쇄했던 원전들,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와서 폐쇄했던 원전들까지도 가동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함께 들썩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매수세가 언제부터 나왔냐고 하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수급에 대한 연속성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원전 관련했을 때 뭐 MOU에 대한 불확실성들 그리고 정치적인 노이즈가 약간은 끼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올라갔을 때 차익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 때의 포인트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동안 박스권 하단 라인 때 위치해 있을 때 그때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조금 타이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원전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또 바닥권에서 잡아보시던가 혹은 조금 더 꾸준히 들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이 사실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에너지는 필요하고 전기도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또 여러 가지 산업 발전 때문에 전력량은 항상 타이트한데 그러면 뭐 그걸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원전의 가장 취약점은 방패장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핵 분열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원자력 발전이고 그게 한꺼번에 빵 터지면은 핵폭탄이고 천천히 돼서 나중에 소진된 그 봉을 처리해야 되는데 방패장 건설이 잘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력 좋고 니들이 잘하면 니네 나라에다 일단 지어서 증명을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참 그게 어려웠던 거 그죠? 근데 저는 뭐 아니면 다른 데다가 더 중동에 저는 약간 정치적 중립인데 뉴스를 많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에 계신 시민단체분들이 굉장히 강성이세요.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제가 일단은 반대는 하고 보겠죠. 뭐. 원전 기술 역자도 아니고 제가 뭐 원전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뭐 프랑스랑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원전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대량으로 건설하는 기업도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있는데 어떤 가성비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높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우리가 수주를 따려고 이제 박리담회를 하는 것처럼 마치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싸게 공급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숙이고 어떤 점유율을 높이고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리가 첨단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에서는 이제 굴기를 지켜가지고 기술력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우리가 약간 좀 쫓아가는 입장이면 저는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도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 사는 아파트 앞에 원전을 지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주시면 저는 뭐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저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중지가 됐다가 차근차근 재개가 되는 원전이 있고 그 탈원전이라든가 뭐 분해 재조립 과정에서 뭐 사고나 그다음에 우리 정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될 정도의 뭐 원자력이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막아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니까 앵커님의 걱정대로 원전을 이제 설치하고 하는 것은 이제 방사선 문제에 대한 위기는 있지만 어떤 피폭에 대한 위험까지 줄 정도로 우리가 기술력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력이 없을까요? 아니면은 있는데도 뭘 하려 그러면은 자꾸 미국의 뭐 태클이나 뭐 견제 이게 원전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네. 사실 원자력 발전 말고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는 러시아가 상당한 기술력들을 갖고 있고 북한하고 그래서 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못하게 하는 건지 참 답답한데.
좀 유연하게 피해가면 되는데.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되나요? 일단은 아유. 저 역시도 뭐 완전 전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태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앵커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랜 세월 경쟁을 하면서 저 친구가 정말 실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탄탄대로 거리면서 주변에서 이제 경쟁하는 이제 태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뭐 얼굴을 물어뜯기도 하고 막 멘트를 물어뜯기도 하고 뭐 너무 멘트가 단어 어휘 선택이 너무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저는 조선이랑 전력 소비는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경쟁이다 판단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술력 좀 웨이스팅하우스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한수원이 완전 떨어진다라는 판단 안 들고 있고 우리가 K9 자주포로 가더라도 독일의 판저파우스트 2000 자주포가 성능은 사거리는 더 깁니다. 근데 우리가 납품 시간이나 이제 가격으로 가성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분명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체코 같은 경우도 가장 근처에 있는 이제 원전 부품을 안전하게 조달받을 수 있는 프랑스가 분명히 매력적이겠지만 그만큼이나 우리나라가 기술력 있고 가성비 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최우선 협상자로 결정해줬다고 판단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지속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지만 그 태클이 좀 일단락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 들어가고 싶은데 하여튼 요 정도까지 뭐 해수 담수화 어차피 원전도 뭐 해안가에 져야 되고 물도 필요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해수 담수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렇게 지금 봐야 하는 거는 크게 뭐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두산 에어빌리티를 중심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BHI라는 종목을 함께 보고 있는데 BHI.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온 이유가 현재 원전이 주도 섹터가 아닙니다. 이슈가 불거졌을 때 함께 올라오는 쪽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쪽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전하면 생각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내가 좀 묵직하게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선택하시면 좋고 BHI가 뭐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 내내 굉장히 좋았던 흐름들이 나왔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원전 쪽에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원전 관련했을 때 매출이라든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현재 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원전 쪽은 아니고 이제 HRSG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좀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점들 그리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수주에 대한 잔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에 대한 매출 인식분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 뭐 매출 혹은 수주 기반을 보게 되었을 때 BHI가 그래도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네요. 뭐 원전 관련주 이래가지고 하지만 그 테마보다는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서 원전 쪽도 하고 다른 쪽도 하고 이렇게 잘 견디는 기업 BHI. BHI. 네, 그렇게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사실 원전은 어제 저희도 다루고 뭐 그제도 다뤘어요. 사실 미리 다뤘거든요. 빨리 다뤄야지. 오늘 뭐 뜨는데 뭐 후행해서 다뤄봐야 뭐. 자, 미국 가전 최대 뭐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중에 하나인 CES 가전 박람회인데 자동차가 이제 가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모빌리티가 앞서 저희 그 모두 처음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지컬 AI, AI는 움직이고 싶어한다. 어디 몸뚱아리를 지금 비리는 거죠. 자, 모빌리티. 지금 AI 같은 경우는 로봇이랑 전장 사업에 좀 깊숙이 파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부각이 된 것이 아니고 2018년, 2019년 전기차랑 같이 부각이 됐는데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는 아직 그 자율주행 차량 완성 단계 아니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모습인데 로봇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제 흑자 전환 시점은 사실 2024년 하반기였지만 이제 아직은 좀 적자를 좀 지속한 상황인데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휴먼 노이드라든가 산업용 협동 로봇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증설하려고 투자해 놓은 자금이 있다 보니까 자금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흑자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뭐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 일할 인구 없다라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더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고 CS2025에서도 핵심 키워드에 뭐 AI, 양자, 로봇,
뭐 모빌리티, 자율주행, 전장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알파벳, 뭐 아마존, 뭐 테슬라, 엔비디아까지도 로봇 산업에 대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LG전자 같은 경우도 국내 지분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겠다고 했었고 이러면서 투자분들께서 뭐 두산이나 한화까지도 참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트너십을 엔비디아하고 체결했다고 지금 자막은 나오는데 저는 그냥 마냥 기대감으로만 이 전방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고 차익이 나오겠지만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CS2025 이전에 핵심 키워드가 로봇이라고 하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CS2025가 개최되고 나서 로봇이랑 양자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차익으로 나왔다가 엔비디아랑 삼성이랑 이제 LG전자가 로봇 산업이 정말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눌림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로봇 관련 종목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이제 들어오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결혼해서 함께 끝까지 살아봅시다 이건지 아니면 그냥 연애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뭐 이런 건지 연애하면 그냥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한번 연애 한번 해가지고 연애에서 잘 맞으면 결혼까지 가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 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 엔비디아가 현대차한테 협업을 제안을 했으면은 변동성이 더 클 줄 알았는데 현대차가 엔비디아한테 협약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중심 SDV 차량에 엔비디아의 기술력, AI 기술력을 좀 탑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참 좋은 게 우리가 의료 AI 중에서도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다 해보잖아요. 해보는데 네. 경험에서 해보는데 이제 AI가 도입을 해보면서 직접 안 하고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기간도 줄이고 약제 낭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면서 효율을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이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뭐 증설을 할 위치, 증설을 할 설비, 필요한 설비들을 가상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비용을 줄인다고 했었고 이 현대차가 비용을 줄였을 때는 더더욱 실적 남는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었을 때는 저평가 매도 가지면서 어떤 뭐 주주환원 정책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그 발맞춰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국내에 이 모빌리티 사업에 32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성장성 안정성을 고루 갖춘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0시 24분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외국인 수급은 SK 하이닉스가 제일 많고 현대차, 기아차 두 번째고 KB금융 이런 순으로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 뭐 하여튼 매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다 외국인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걸 좀 확장해 보면은 전장이라고 하는 전자자동차 전장품.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어제 이제 우리가 늘 예상했지만 앞에 이제 전면 유리에 디스플레이를 시연하는 거 기존에도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일부 있지만 전면적으로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현대모비스나 아니면 그 관련된 어떤 산업으로 파급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관련 파급으로는 지금 저는 이제 전장 쪽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네. 로봇이라든지 혹은 물류 이런 쪽으로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엔비디아의 AI가 좀 유명하다라고 해서 지금 현대차 뭐 자율주행 뭐 좋긴 한데 네. 지금 뭐 현대차가 자동차만 파는 거는 또 아니에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인수한 부분들이 있고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효율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자리에서 초점은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혹은 로봇 쪽에 조금 더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를 했던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동차 부분에서 뭐 5가지 공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 뭐 만약에 엔비디아와 협업하게 되면서 로봇 쪽에 대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대폭적으로 늘린다든지 혹은 물류 쪽에 대한 자동화를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 대한 효율성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혹은 뭐 자율주행과 관련했을 때 지금 엔비디아 AI를 관련했을 때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진출할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미국 쪽에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 대한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좀 금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좀 현대차 혹은 뭐 그 외 관련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다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던 쪽에서의 플러스 알파적인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 붙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보시는 게
저는 이렇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자동차를 약간 플랫폼화 시키는 거죠. 예전에 전통적인 이미지는 자동차 그러면 막 부릉부릉거리고 뭐 엔진, 그다음에 뭐 어떤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과 생산 기업들 아니면 외장의 뭐 단단함, 안전성. 근데 요즘은 이제 테슬라가 추구하는 바는 빨리 만들어서 빨리 찍어내고, 물론 그렇다고 사람 목숨을 경시 여기는 건 아니지만 많이 팔아가지고 그 플랫폼 안에다가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오소독스한 요소들, 결제도 넣고 뭐 이렇게 영상도 보고 사람이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런 형태로 진화하는 것을 현대차가 같이 가려는 것 같은데 맞죠? 그렇습니다. 이 SDV라는 게 특수 목적용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옛날에 차량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동형이라고 한다면 요즘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동형 집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차에서 타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자기 볼일을 보면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볼일을 그 같이 이동하는. 그래서 이제 뭐 장을 본다든가 네네. 아니면 뭐 그냥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회의록을 작성한다든가 이렇게 본업을 통해서 시간도 줄이면서 자동적으로 좀 위치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오늘 보면 자율주행 관련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율주행을 1월 이제 12월 30일 특집 방송할 때 자율주행을 다룰 때 네. 로봇이랑 양자몬 이렇게 가는데 왜 자율주행은 안 움직이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네, 사실 그래서- 로봇하고 뭐 자율주행이나 뭐. 그래서 저는 약간 실적이 아직은 우리 가시화에 와닿지 않아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로봇은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서빙 로봇도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치킨 튀기는 로봇도 볼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 차량은 뭐 미국에서는 뭐 텍사스 정도,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어떤 성 쪽,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청주랑 그 코엑스 앞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네. 쉽사리 보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 지금 알파벳 산하에 있는 자율주행 기업도 적자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 소프트웨어나 로봇 같은 경우 우리가 주요 기업들 봤을 때 뭐 AI 아마존이나 알파벳 실적 발표 보시면은 뭐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 10분의 1밖에 안 나오지만 2분기에 있어서 3분기도 실적이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실 거고, 로봇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다시피 네.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뭐 모트렉스나 뭐 쇼스테크 이런 종목들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자율주행을 휘감고 있다는 알파벳 자회사조차도 적자가 심하다고 하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실적이 와닿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 순환매에 대한 투심이 나왔고 또 현대차랑 테슬라의 그 이제 엔비디아의 협업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엔비디아 관련 종목이 정말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 한다면 정통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도 괜찮지만 좀 하드웨어랑 관련이 있거나 뭐 글로벌 전방 기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CES 2025에 로봇개가 공중제비를 하면서 뭐 뭘 걷어찼죠. 멀쩡한 OLED 패널 이렇게 나왔던데, 로봇개, 뭐 사실 로봇이라는 게 뭐 굴러가던 바퀴를 밟던 아니면 이족 보행을 하던 뭐 어떤 이동의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자, 로봇 뭐 어떤 기업 하나 또 이렇게 딱 매칭해서 정리 마무리할까요? 뭐 이제 로봇 개가 이제 또 어제 나온 건 중국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로봇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쪽은 미국과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기술력이라든지 혹은 침투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자에 조금은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 세계 이제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 역시도 함께 매출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의 주가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제 자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관련 종목군들의 순환매를 좀 함께 이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또 대기업의 투자가 나오게 되면서 뭐 LG, 뭐 어제 같은 경우는 LG 관련 종목군들이 또 강세가 움직였죠.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게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력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쪽을 중장기적으로 보시거나, 혹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관련했을 때 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 또 관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힘을 주고 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처럼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관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 뭐 하이 제너럴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하이제날. 하이 이름들이 요즘 뭐 신규 들어온 게 많아가지고 하이젠 RM. N
있다 치고 네, 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저도 어렵네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그쪽에서의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거기에서의 접근은 여기서 좀 무리이지 않을까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SPG라든지 이런 감속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슈팅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하도 뭐 관련된 기업들은 많이 듣는데 진짜 그 기업들이 뭘 하는지 그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아직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그 기업의 강점이 뭔지를 좀 알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어. 자,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